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윤철 경희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김창용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이 상반기 경제 성장률 등등 여러 가지 경제 현황과 관련된 얘기들이 요 며칠 계속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큰 폭의 어떤 경제 정책들,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37조 원 퍼붓고도 고용 투자가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데 6개월 새 바뀐 올해 경제 전망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은 원래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3%를 예상을 했는데 2.9%로 전망치가 수정이 됐고요. 취업자 수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반토막이 났고요.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민간 소비 역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8%에서 2.7%로 줄었고요. 경상수지는 뭐 그런대로 조금 나아지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액수면에서 보면은 조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운영 방향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차량을 살 때 이 개별 소비세를 좀 많이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일 경우에는 43만 원 정도, 그리고 2,500만 원 이상의 차를 살 경우에는 54만 원, 뭐 차량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용 성장 내세워 330만 가구에 4조 뿌리고 20대도 연 15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해서요. 기존에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대학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남성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비 외에 6개월에 한 번씩 근로장려금 75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세를 쏟아부어가지고 과연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또 헛돈만 쓰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노동연구소의 연구원의 분석을 따르면 2분위에서 5분위가 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9분위라든지 10분위와 같은 그런 빈곤층에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영세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움이 크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페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결제 수수료가 0%대입니다. 또한 편의점이라든지 빵집, 약국처럼 소액 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에서는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도 개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표님, 네. 뭐 너무나 큰 얘기들이긴 한데 제가 좀 빨리 그냥 좀 읽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주고 읽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각종 경제 지원 대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경제학자들마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자, 지금 뭔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 대책 나온 거는 정부가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인정했다는 건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다, 회복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핑크빛 전망 내놨는데 예.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3% 목표에서 GDP 성장을 2.9%로 낮추고 예. 일자리 늘어나는 것도 32만에서 18만으로 줄어서 경제가 정말 어렵다. 이거를 인정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곡간을 풀겠다는 거죠. 예.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경제가 어렵고 흉년이 들면 나라에서 곡간 풀어서 부휼미를 풀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뭐 절대 비판할 게 아니고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어서 그건 잘한 거다. 다만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냐 이거죠. 위암이 걸렸는데 소화제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심장병 걸렸는데 혈압약 주고 콜레스테롤 약 준다고 해결이 되냔 말이죠.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걸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건 대책은 세계 경제는 올해 3.9% 성장이거든요. 예. 미국, 일본 다 경기가 좋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세계 경기가 나쁘고 미중 마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 경기가 좋은데 3.9% 성장하는데 우리는 3%도 안 돼 2.9% 성장하는 우리만 나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일부 대책은 뭐 근로자, 자영업자, 청년 취업 그 4조 푼다는 거
작년부터 37조 푼다는 겁니다만은 그거는 저는 뭐 나무랄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냔 말이죠. 예. 원발 오줌누기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소득 성장, 일자리 성장, 예. 공정경제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네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닌데 뭔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보완하고 혁신 성장을 뭘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진짜 암에 걸렸고 심근경색이 왔으면은 예.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고 근본적인 수술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우왕청심환만 자꾸 먹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길게 보면은 나라 곳간이 정말 걱정이고 대책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경제의 어려움,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대책이 뭔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노동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혜택이 이 채빈곤층인 1분위 해당되는 사람이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보통 2분위에서 5분위가 주로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습니다만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7월 19일입니다. 부터는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30% 인하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거, 안전, 환경 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공기업 투자, 기금 변경을 중심으로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주지 않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과연 경제 전반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장려 세제라는 것은 일을 해라. 일을 하면 너가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걸맞게 국가도 조금 너에게 더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거기에 걸맞게 조금 더 돈을 주겠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극빈층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1분위가 전체 인구의 한 경제활동 인구의 6.1%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근로장려 세제에 대해서는. 예, 지금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우리 복지 체제가 근로연계 복지, 뭐 생산적 복지 이래가지고요. 사실은 오히려 그 일자리라든지 이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더 힘들어진 상황으로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외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의 그 새로운 산업 구조라든지 큰 비전을 그리는 데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좀 그 빈곤 정책은 좀 빈곤 정책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복지 체제를 정비한다거나 뭐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일자리 문제보다 정부는 일자리 자체 뭐 수치가 몇 명 늘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제 일거리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산업구조 정책을 통해 갖고 비전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면 기업도 그걸 가지고 활성화를 하다 보면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위적으로 굉장히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뭐 일자리 몇 개다 자꾸 이렇게 어디 저기 그 뭐 보험회사에 영업하는 뭐 수치 올라가든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소 실망스럽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단기 그 경기 침체 문제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체질이나 경제 구조를 바꾸는 부분으로서의 지금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혁신 성장이나 등등이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이라면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면 될 일인데
자꾸 이렇게 곡감 풀어가지고 뭐 소득 하위 20%에게는 월 얼마씩 기초연금 주고 또 뭐 근로장려 세제라고 해서 취업하면은 또 얼만큼 주고 이런 식으로 세제 지원 또는 국가 곡간 지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조금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 주 52시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편의점주들을 위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주고 그리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5년이 아니라 10년씩 이제 계약을 맺도록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 계속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에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개정이 돼야 되는 예. 거고, 그거는 국회에서 이제 그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 페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예. 옛날로 치면 상품권 같은 거라 그럴까요? 뭐 예. 결제 수단을 지금 마련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하면 이제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까 예. 이거는 얼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그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많이 활용을 한다면 효과가 있는 거고 예. 불편해서 안 쓴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이제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금 얘기를 제가 덧붙이면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 밝혀진 게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를 예. 해야 되고, 물론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면도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 지금 그 김동연 부총리 얘기도 뭐 말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 예. 결국 보면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중장기에 대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경제는 예. 결국 심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기는 하는데 또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또 공정거래위에서 좀 대기업 재벌도 좀 때리는 채찍을 휘두르는 예. 방식으로 되니까 이건 또 뭐 체질 개선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또 반기업 정서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좀 엇박자들이 난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뭐 이석영 국무총리께서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할 때 눈, 코, 입 다 이쁜 거 모아놨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특정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까지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요인도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도 있고 굴뚝 산업의 쇠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좀 면밀히 좀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상치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조직 개편이 이달 공개되는데 뭐 지금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다만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담당할 비서관 신설 방안이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정책실장사나 일자리 수석 밑에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비서관 자리가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정석 실장 밑으로는 업무조정 비서관을 두고 또 국정 홍보를 맡을 비서관 신설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옆에 기사는 삐걱거린다라는 얘기가 한때 나왔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격주로 회동해서 경제정책의 이견을 줄인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김창인 교수님,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우리 매번 패널들 분들 나오셔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전달이 돼서 뭔가 수정 변화가 보입니까? 아니면 귀 꽉 막고 마이웨이로 계속 가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까? 문제는 그 귀를 막고 있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촛불 어떻게 보면 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이기 때문에 이 민심을 어느 정부보다도 저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예. 다만 지금 이 경제정책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런 지표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청와대 내에서도 위기감을 갖고 있고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수치들을 보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제가 볼 예. 때는 현재 경제부총리 팀이 지금 사실상 위기 상황으로
이 빨간 등이 계속 켜지고 있어서 아마 시한부로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몰라도 이런 예. 식으로 무대형 뭐랄까요 뚜렷한 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 내에 이런저런 조직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 이런 민심의 소리를 반영한 조직 개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부총리 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행정부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까 얘기 나왔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에 다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딱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같이 어떻게 보면 입법에서 나서서 예. 서로 도와줘야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해서 예. 입법부의 역할도 좀 강조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청와대라든지 정부의 강요들이 국민의 목소리 또 여기 나오는 이제 전문가들 패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부분은 확실하다. 그나마 그 부분은 좀 다행인 점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급기야 최저임금 2020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공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김 교수님, 지식인 네트워크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던 진보적 지식인층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포기에 대해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어제 내놨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한미 FTA라든지 대연정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진보적 지식층이 강력히 비판했던 것을 떠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 최저임금 문제만 갖고 그 비판 성명을 낸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내용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경제 기조, 아까도 우리가 예. 이제 같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예. 했었던 이제 좀 경제 청사진이나 경제 개혁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예. 그것의 한 사례로서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도 이제 나온 건데요. 예. 이제 최저임금 문제 자체야 사실은 대통령이 10,000원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정이 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여기는 토론과 또 합의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비판 성명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조금 그 간과하고 있는 것은 좀 이제 이 정부의 그냥 그 공약 안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만으로 이제 비판을 이렇게 가하기는 이제 어려운 구조다. 우리의 이제 여러 사회경제적인 현실이라든지 또 이제 시민사회 내의 여러 가지 좀 이 힘의 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장 고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도 이제 내부에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데요. 이제 비판 정부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박차를 가하고 또 경제 침해 좀 부진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이제 시민사회적으로도 저런 이제 경제 개혁적인 정책들을 이제 추진해 갈 수 있는 좀 사회적 기반들이나 여론이나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데 진보적 지식인들이 좀 또 힘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관료들의 사탕 발림에 속아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포기하고 각종 이 개혁적 정책들을 후퇴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지식인들의 이제 성명이긴 합니다만은 경제 현실을 또 외면하고 있는, 또 어쩌면 그 지식인들이 이 민심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대 비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륙 직후 회전 날개 떨어져 마리논 결함 정비 불량 무게다라고 하는데 이 해병대에서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이륙 4초 만에 이렇게 프로펠러 윗부분이 통째로 날아가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오지혜 기자의 리포트를 좀 보고 와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헬기가 이렇게 화면 왼쪽으로 움직이는가 싶더니 바로 프로펠러가 분리돼 날아가고 동체가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헬기에는 3,300시간 가까이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가 타고 있었지만 아무 손도 못 쓰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박재우 상병의 유가족 박영진 변호사도 SNS를 통해 헬기가 뜬 지 1분도 안 돼 프로펠러가 날아가 추락했고 화재 초동 진압이 안 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체 결함 가능성이 아주 커 보여요. 기체 진동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정비를 하고 진동이 좀 바로 잡혔나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동 측정기를 갖고 탑승을 했었대요. 군 당국은 해병대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5개 기관의 항공사고 전문가 23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기체 결함으로 확인되면 2023년까지 마리논 28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해병대 계획은 물론 마리논의 원형인 수리온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예, 이 마리노는 육군의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수리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헬기로서요, 해외 수출까지 얘기가 되고 있죠. 감사원으로부터 결빙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을 받긴 했지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 결빙 문제는 완벽하게 개량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또다시 이런 큰 사고가 좀 발생해서 이 육군에서도 수리온의 운항을 모두 전면 중지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이 군 장교들, 병사들도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4초 만에 어떻게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죠. 3,300시간을 비행 경력 가진 베테랑 조종사가 뜨자마자 7초 만에 저렇게 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운전 미숙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보니까 정비 불량 하자마자 그냥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그냥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냥 추락한 거죠. 추락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정비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앞으로는 더 좀 어제 청와대에서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마리노는 문제 없다, 수리노는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정밀하게 좀 분석 좀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해병대가 헬기 제일 많이 가진 데가 육군이거든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있잖아요. 근데 해병대도 항공작전사령부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좀 서둘렀어요. 올해도 뭐 마리논 가져오고 저 정비나 이런 기술진이나 조종사 제대로 양성이 안 된 가운데서 굉장히 해병대에서 서둘렀거든요.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이 헬기를 만든 데가 KAI잖아요. 한국 우주산업. 여기 CEO가 사장이 옛날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거든요. 김조원 씨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영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낙하산 인사 이런 공무원이 와서 저 항공기 제작하는데 아무래도 저 많이 좀 미숙하지 않았겠어요? 이대로 항공 제작하던 전문가가 CEO 하는 거랑 뭔가 좀 달랐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원인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국민연금도 왜 CEO가 정치인 출신이니까 자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참 어떻게 일각의 시선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 중요한 국가의 장비인데 이것도 낙하산 인사가 또 경영을 어떻게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드는데 좀 더 좀 조사해 봐야지 좀 성급하게 아직 결론 내릴 때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영의 문제인지는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뭐 좀 별개로 놓고요. 따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고 이에 대해서는 또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사고 조종 미숙 같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 수준이 좀 나와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내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여당 정책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적으로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초중고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 자율 사회로 흐를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를 보면 국가주의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시민이 스스로 자유와 책임 논리를 갖고 공동체에 규정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가면요. 학교 사정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까지 국가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해 법이 공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자신이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카페인, 굉장히 고카페인 음료를 즐겨 마시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는 마시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겠다. 자, 국가주의의 발상인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것인지 김병준 부총리는 자율 쪽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 신념이세요.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 말씀을 다른 강연에서도 이제 곡잘 예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성 거기에서 더 그 능률적이고 그리고 뭐 이런 그 말씀들을 그 평소 신념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어떤 뭐 이념이라고 그럴까요? 지향점이라 그럴까요? 아마 그런 걸로 삼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강경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간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평소 신념이 뭐 이건 한 예로 나왔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보수 가치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 교육부총리까지 지낸 김병준 전 부총리, 과연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헷갈려 한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의 커피 자판기를 전부 법으로서 국가가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까지 국가가 일일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요, 아까 커피 자판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다. 김창룡 교수님, 맞는 말인가요? 자신의 추측이고 상상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본인의 생각일 뿐이죠.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저는 학교는 그런 자율도 존중해야 되지만 규정과 규칙을 배우는 또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자율만을 강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본인이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립대학교 교수도 부정책당 금지법 대상으로 만들어 둔 것은 교수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논란 끝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골프 접대라는 작년에는 교수 신분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커피 한 잔도 못 받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그걸 지키는데 비용도 모르겠다, 초대인지 그건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정청탁 금지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공짜로 이런 것을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해명을 봤더니 해명이 영 석연치가 않아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뭐 이런저런 걸 해보겠다. 그건 상상 속의 이야기라서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골프 얘기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전 부총리가 이 강원랜드 하이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데 1인당 118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따져보면요. 이 하이원 CC 골프비는 1인당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포함해 20만 원 정도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인사는 숙박비도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설마 밥을 70만 원어치 혼자 먹었겠느냐라고 해서 많아봐야 1인당 5, 60만 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에서는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 60만 원 정도면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경찰이 김병준 내사하는 것은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의 이 시장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처럼
이건 역시 경찰이 의도적인 저의를 갖고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앞서 잠깐 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종합적으로요. 노무현 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골프 접대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 뭐 또 굳이 그 노무현 정부에 물론 뭐 질문이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 뭐 굳이 뭐 좀 그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끊으신 게 더 이제 맞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 뭐 이제 한국당 에 이제 그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았겠죠. 그리고 조금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뭐 한 가지는 이제 그 커피 음료 부분은 뭐 미국에서도 그 가장 시장 자유주의나 이 자율주의가 발전한 미국에서도 이 아이들 건강 문제는 관여를 합니다. 이거 못 먹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그 결국 국가는 시장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경쟁이 성격이 나쁜 거면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 뭐 음료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시장론을 갖다 놓을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오히려 보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보수주의는 조금 애국주의, 국가주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저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한국당에서 이거 계속 잘 하실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우려도 가고 그러네요. 이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 그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거기에서 정책통으로 통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때 늘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경쟁이 가능했다는 거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김병준 그 실장처럼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또 뭐 다른 당시에 이제 뭐 학생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대척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김병준 그 실장의 얘기를 들어주고 뭐 한미 FTA도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았다. 그 정부는 굉장히 잘 돌아가던 정부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장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사람이 왜 그 한국당에 가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여당에서 발목 잡기라든가 아니면 좀 뭐 김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좌우 날개가 튼튼하게 잘 달려 있어야지 지금 한국당이 꼬꾸라지면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좋냔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좀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또 좀 그렇게 지켜봐 주는 것도 저는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례로 든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조금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수거해서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돌려주는 것을 뭐 입법화하는 그런 미국에서는 주도 많고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있고요. 이 골프 접대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사람당 118만 원의 골프 접대. 그러니까 이제 프로암 대회에 이 김병준 부총리가 교수 시절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프로암 대회 나간다고 초청받아서 간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인당 118만 원이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프로암 대회라는 거래 정선 카지노에서 하이원 리조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골프 대회를 여성 골프 대회를 자주 해요. KFJ 대회. 프로암 대회라는 거는 프로 한 명에다가 일반인 명사들을 3명 초청해서 3명하고 1명 프로 선수를 해서 라운딩을 한번 하는 거예요. 본격 대회 그렇죠. 시작하기 그러니까 앞서서요. 프로 선수들은 대회 전날 그 이제 현지 그린이라든지 페어웨이 잔디라든지 이런 파악하는 공부하는 날이고 명사들은 프로왕 한번 쳤다는 또 그런 자부심 내지 그 자신감 뭐 하여튼 즐거움을 선물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친분을 돈독히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118만 원이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강원도에 있는 정선회 같으면은 평일날이면은 그린피가 잘해야 10만 원이고 주말이라도 많이 해야 15만 원은 넘지 않거든요. 거기다 캐디피 1인당 한 3만 원 되고 먹는 거를 뭐 100만 원어치 먹을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옛날 경남도지사가 공무원들하고 골프 싫어하는 노조에서 싫어하는데도 칠 때도 1인당 30만 원씩 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118만 원은 주최 측에서 다른 비용까지 뭐 꽃값, 얼음값 뭐 이런 것까지 좀 다 엎친 거 아닌가. 뭐 자세한 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김병준 교수 그 시절의 교수가 예. 프로암 대회에 초청받아서 김영란법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함승희 사장도 그때 알았다잖아요. 예. 그리고 갔다는 거는 좀 뭐 남 보기에는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 김영란법 우리가 나올 때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전 국민이 많이 위반을 하는데 또 사찰기관에서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터트린다. 그걸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찰이 하필이면은 비대위원장 되는 날 또 탁 터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준 교수도 처신이 좋진 않아서 내가 보기엔 사과를 할 거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찰도 이게 맞는 태도인지 이런 게 생각이 들고 제대로 김영란법 하려면 사실 추미애 의원도 지나갔지만 결혼식장 3천 가게에서 축의금 줄 세워서 돈 받았잖아요. 그거 5만 원 이상 받으면 범법자거든요. 근데 5만 원 넘은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영란법이라는 거는 김병준 교수가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하객들을 줄 세워서 초과 금액을 받았을 가능성 이것은 뭐 저희 오늘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고 또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좀 말씀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이 왜 이 내사하고 있는 것을 이 시점에서 공개를 했을까? 공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흘린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한 것인지 상황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해명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접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프로암 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김영란법 말하자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제 마침 제가 기사도 봤습니다만 당시에 그 대회를 주최했던 그 대표께서 그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의견이 다르니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체제와 또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모신 어제 그렇게 불가피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런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입하기에 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김 교수님,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적인데, 글쎄요, 좀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과잉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나 억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 사건이 수개월째 사실관계 확인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 터뜨렸느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미 이미지에 상당히 훼손이 됐고 그 결과가 공당의 쇄신 작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어떻게 보면 선장에게 정치적인 또 윤리적인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을 2016년도에 만든 이후에 얼마나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이 노력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350 원칙도 지어놨고 1년에 100만 원, 연간 합쳐서 300만 원. 이 수치를 떠나서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한 취지가 이런 이 향응이나 골프 접대라든가 또 이런 돈은 액수를 떠나서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나 교수나 이런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액수도 몰랐다는 비용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그 가서 함부로 골프 치고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법을 지켜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이게 지금 이제 경찰에서 내사 중인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내사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이게 뭐 국민권익위에 그 이제 강원랜드 내부자가 제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범법성이 있느냐, 그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범죄 행위가 맞다, 형법 위반 여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식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사 단계일 때는 사건 번호도 부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내사 단계에서 그것도 취임하는 날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흠집 내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부정청탁 금지법은 잘 아시지만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100만 원까지의 이제 향응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액수를 정하는 게 아직까지 이게 그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서 어디까지가 받은 걸로 혜택 본 걸로 볼 거냐 이것도 좀 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정치적인 이 수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기서 이거는 접대 아니다 초대다 이런 거보다는 이전에 어떤 이유든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좀 한마디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또 어떻게 쓰러진 보수를 일으켜 세울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오늘 이 기사를 다뤘는데 힙합그룹 DJ DOC라고 알죠. 이 한국당을 조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J DOC의 한 멤버가 이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던 도중에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갈 거 아는데 욕먹을 거 알면서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제가 97년도에 이 곡을 썼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안 웃고 있다. 무식한 놈들이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70년 재헌절 기념 열린음악회 무대인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신 못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앞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희철 교수님, 연예인들의 정치적인 소신 발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고 그 논란이 좀 되기도 했어요. 일각에서는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여파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면전에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신 못 차렸으면 좋겠다.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이 언사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 우리 사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사회적 발언이나 그 영향력이 미치는 효과들이 상당히 이제 커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각들이 이제 있으면 자기 이제 소신 발언이라고 할 때 이 소신은 이렇게 물론 조크라든지 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제 진짜 이제 공당이나 우리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었으면 이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이제 격식 있게 이제 얘기가 돼야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또 풍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떤 좀 형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서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 수위가 지금 이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경우도 좀 덜어 있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분명히 있고 우리 같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아직은 조금 낯설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루킹 측 노회찬의 돈 전달 후 증거 조작이다라고 해서 드루킹 특검팀에 따르면요.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 교부한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 얘기입니다. 노회찬의 드루킹 돈 5천만 원 지지율 들떴던 정의당은 고민이다. 노 의원은요. 터무니없는 얘기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특검팀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노회찬 대표를 출당시킬 수 있을까?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출당 조치가 맞다라고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로비를 해서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고 싶어 했던 그 도변호사가 알고 봤더니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 진술만 했다는 건데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의당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출당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라는 이름을 빼면은 사실은 매치하기가 그렇죠.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밀접한. 네, 정의당의 간판 스타고 지금 예. 정의당의 인기가 자유한국당을 곧 추월할 정도로 기세가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인데 이 진술이 물론 뭐 정치인들이 수사는 해봐야 되고 예. 정치인들이 순순하게 뭐 인정하는 건 없어요. 예. 지금 뭐 미국 떠나면서 뭐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예. 요게 내용은 조금 구체적이에요. 그 도 변호사가 예. 그 두루킹하고 그 노름나무 출판사에서 그 노회찬 의원을 연결시켜 주면서 예. 거기서 누름나무 출판사 파주에서 2천만 원을 주고 또 노회찬 의원 운전기사 통해서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진술 나온 거는 더 조사는 해봐야 됐지만은 예. 아주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노회찬 의원이 원래 지역구가 저 노원 예. 병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냐 안 붙냐 그때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예. 창원으로 내려갔죠. 창원에 그 공단도 많고 정의당 비교적 세력이 독특한데 그 당시에 2016년 제 기억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연합공천이 별로 안 됐는데 그 지역은 어쩌면 허성무 그 후보가 그 둘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포기하고 저 단독 그 여당에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나가서 됐죠. 그래서 허성무 그 후보는 지금 창원시장이 이번에 됐고 그래서 그쪽하고 좀 관련이 상당히 깊었던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뭐 수사 지금 아직은 진술이고 또 도 변호사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더 추적을 좀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삼성 엑스파일 등등 삼성 떡값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뒤에서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 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많이 어리둥절해할 수 있는 분들이 반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한 뒤에 논평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고재판 방청권 신청 미달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2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특수활동비 수수혐의 1심 선고의 방청권 추첨에서 일반인 방청석 30장인데요. 여기에 신청자가 24명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미 변호사님, 이제 우리 언론도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다루지는 않는데 진짜 좀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나 거기에 이제 지지자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잊혀져 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그거 다루지 말자고 계속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만 좀 다뤄라. 이 요구가 있었는데. 근데 잊혀졌을 때는 어떤 좀 제3의 길을 모색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뭐 국가정보원 특활비는 다른 그 문고리 3인방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법적인 판단 결과가 나와서 그런 면에서도 좀 관심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오시니까 뭐 얼굴에다 한번 보고 싶었던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인 것 같은데 가장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사석들에서 보면 잊혀져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 왜 자꾸 똑같은 그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이 보수를 자꾸만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정작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군요. 알겠습니다. 너 워마드 회원이지 이런 말 했다간 모욕죄다라고 하는데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성 우월주의 이 워마드 사태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8월에 인터넷 동호회 회원 700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을 향해서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보여야 보스라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이런 표현을 쓰면은 그것은 모욕죄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모욕죄가 이렇게까지 진화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긴 합니다만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메갈리아 또 워마드 사태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사에는 없습니다만은 한 여성 페미니스트 학자는 워마드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페미니즘이다라고 하면서
극단적 표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워마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여성들의 성차별, 억압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됐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가 그렇게 부추기는 행동, 지식인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또 비판을 했어요. 이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런 뭐 현상이 여전히 성차별적인 그 문화가 있고 뭐 제도도 있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 어필하는 방식이 대중의 시선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그 문제조차도 접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워마드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체를 불태우고 또 이 낙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남성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억눌렸던 삐뚤어졌던 성평등 의식을 재고시키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페미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하고 워마드는 워마드 사태대로 강력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논란이에요. 이게. 그만큼 논란이 큰 이슈들인데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란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핵심은 과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 보면 욕설이나 비하 이런 것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는 없다 해서 법적으로 이 벌금을 해당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많은 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주되 거기서 자유롭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도 지켜야 할 원칙과 이런 어떤 언어 사용의 규칙 이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진보학자 내지는 이제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워마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그 배경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적합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새겨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워마드 회원들의 저 극단적인 표현을 더 부추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공산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현실에서 어떤 말과 글을 쓰느냐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까 표현의 자유 말씀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자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사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원래 이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까지 하면 된다라는 경계를 정해준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원도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쓰는 언사가 과연 그런 그 경계를 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여성의 인권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을 신장시킨다 이런 부분의 그 취지와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제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보물선이라고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간간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5일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발견됐습니다. 113년 만에 발견된 약 150조 원 가치의 보물선으로 알려졌죠.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공격으로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한 걸로 알려진 침몰선입니다. 이 배가 주목받는 이유, 바로 러시아 군자금을 싣고 다녔다는 소문 때문인데요. 현재 가치로 최대 150조 원에 달하는 금괴와 금화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일그룹 측이 지난 15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약 1.3km 떨어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배에 보물이 실려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를 발견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배의 실체나 금괴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은 떠들썩한데요.
신일그룹의 자회사인 제일제강의 주가가 며칠 새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제일제강 측이 보물선 사업과 일절 관계없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돈스코이호 소식이 주식시장을 흔든 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1년이죠. 부도를 앞둔 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고 발표하면서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주식을 산 소액 주주들은 큰 피해를 보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물선을 테마로 한 투자에 주의할 것을 밝혔는데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금감원의 주의보호 발령이 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 금융당국의 이 신중한 권고를 떠나서 비이성적 투자 행태를 보이는 참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이 생각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으세요? 보물선이라는 거 존재하는 거? 저는 안 믿는데요. 예. 여태까지 금 채굴한 거에 10분의 1이 담겨 있다는 거래요. 150조라는. 돈스코이호에. 예. 예.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또 신일그룹이라는데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옛날 동아건설이 망하기 전에 그 보물선 있다고 해서 그때 17일간 상한가 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증권 부장할 때를 알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써도요. 가서 자꾸 삽니다. 그 불나방하고 똑같아요. 불나방은 타 죽는 줄 알면서 불에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약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그 백로가 까마귀한테 가서 놀아요. 이번에 아직 뭐 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지만 냄새가 좀 풀풀 나지 않아요? 150자는 것도 그렇고 또 처음 발견했다는데 2003년에 한국해양연구소가 그 배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일제강이라는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이라는 데를 인수하면서 또 발표하고 조금 뭔가 좀 여러 가지 정황이 또 싱가포르에다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뭐 보증금은 10%를 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제발 좀 진짜 피 같은 돈을 저런 데다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울릉도가 제 고향인데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울릉도는 이렇게 눈 폭탄이나 태풍 때 주요한 뉴스가 되다가 돈스코이호가 나오면 또 울릉도가 관심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돈스코이호 같은 이 좀 허황된 듯 하지만 건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시선을 끌만한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했거든요. 또다시 이번에도 주가 조작에 악용되는 거기에 우리 고향이 거기 포함된다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꼭 자기가 탄 게 막 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여기서 단타를 하고 나오면 얻는다고 하는데 늘 본인이 타는 차가 막차란 걸 아셔야 돼요. 예, 주식 투자할 때 보면 꼭 그런 이제 환상에 젖죠.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인 것 같은. 예. 자, 폭염 미세먼지 오존 3중거 창문조차 못 여는 데프리카 울라질이라고 하는데 대구 아프리카 울산 브라질이라는 신조어 용어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반려견들은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상전 대접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우픈 얘기라고 해야겠죠. 예. 자, 4세 여아 통학차 질식사 7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니라고 해서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통학 차량에 갇혀서 이 뜨거운 더위에 찜통 더위에 숨지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얼마 전에도 이 외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차에다 두고 출근을 바깥에 주차장에다 차에 두고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 보고 나왔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차량 안에는 절대 어린아이를 혼자 둬서는 안 됐다라고 그때도 분명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도를 저희가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네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 이제 외할아버지 사건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르지만 2년 전에 광주에서 4세 남아가 또 이렇게 폭염에 방치돼서 그때 관련자들이 한 뭐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자꾸 폭염에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니까 통학 차량 자체에 대해서 좀 설비를 갖추게 하는 게 그 외국의 경우에는 뭐 자고 있는 아이가 체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차량 뒤편에 그 버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고 내려서 시동을 꺼야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비상 경고등이 막 울려서. 저는 그래서 통학 차량의 경우에
그런 그 설비를 꼭 갖춰야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차량 맨 뒤에까지 쭉 확인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간단한 설비일 것 같은데 그걸 뭐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좀 설비가 있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의 이 부주의로 인해서 이 꼭 같은 이 어린아이 생명들이 자꾸 사라져 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노인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 서울시가 무임 교통카드 이용 분석을 했더니 할아버지는 종로상가, 할머니는 청량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탑골공원도 있고요. 청량리 근처에는 이제 경동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심심풀이 소일거리로 많이 가시고 요즘에 이제 저기 지하철이 공짜다 보니까 천안, 아산까지도 내려가셔서 온천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올라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특수학교 퇴부적 억울한 일 당해도 시시했다라고 해서요. 이번에 이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장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장애아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학교에서 당해도 혹시나 쫓겨나면 어떡할까 싶어서 쉬쉬하고 그런 일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최고형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게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장애 뭐 대학 입학도 제한을 받고 막 이랬었죠.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장애 인지적 사회가 이제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특수학교가 태부적이고 이래서는 좀 안 되고 이제 좀 우리 이제 일반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지적 설계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삶의 과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또 뭐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의 좀 이제 뭐 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사회적인 배려라든지 또 이웃 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결국 태부적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무슨 범죄를 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면 이건 좀 사회적인 뭐 국가적인 사실은 굉장히 국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뭐 그거에도 굉장히 이제 아주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면 아이를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쉬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이를 맡긴 부모는 을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장애아를 둔 부모가 왜 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좀 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속초 갈 때 줄 서서 샀는데 속초의 명물 만석 닭강정이 위생불량 적발을 했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업체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한 장의 사진, 미국 수영복 모델 모유 수염에서 워킹하는 사진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델타항공 항공기 직원들이 한국말 썼다고 잘렸다라고 항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라고 경고하면서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이 해고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인데 김 교수님, 글쎄요, 한국계 직원들이 외국계 항공사에 근무하긴 합니다만 한국말 쓰는 것이 해고 사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될 텐데 조금 더 이게 왜 해고가 이루어지는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사측에서는 뭐 발권이라든지 요금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계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해고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어떤 자국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의 사유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잠깐 오프닝 때도 소개했습니다만은 런웨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딸아이가 배가 고픈 시간이 됐네? 과연 이런 용기를 우리 시선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저렇게 아이가 있는 모델이 런웨이에서 계속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보기 좋고. 그러니까 모유 수유가 우리가 과거 한 7, 80년대만 봐도 좀 흔했었죠.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의 가슴이 좀 그렇게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 이제 또 그런 그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제2의 코르셋을 벗자 뭐 이런 운동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저 기사가 더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자, 사실 오늘 이 기사를 우리가 좀 깊게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트롱맨들 민주주의를 망치려 한다라고 해서 만델라 탄생 100년 공연에서 얘기했습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해서 작심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자꾸 작동하는 것에 대한 큰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5일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발견됐습니다. 113년 만에 발견된 약 150조 원 가치의 보물선으로 알려졌죠.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공격으로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한 걸로 알려진 침몰선입니다. 이 배가 주목받는 이유, 바로 러시아 군자금을 싣고 다녔다는 소문 때문인데요. 현재 가치로 최대 150조 원에 달하는 금괴와 금화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일그룹 측이 지난 15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약 1.3km 떨어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배에 보물이 실려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를 발견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배의 실체나 금괴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은 떠들썩한데요. 신일그룹의 자회사인 제일제강의 주가가 며칠 새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제일제강 측이 보물선 사업과 일절 관계없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돈스코이호 소식이 주식시장을 흔든 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1년이죠. 부도를 앞둔 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고 발표하면서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주식을 산 소액 주주들은 큰 피해를 보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물선을 테마로 한 투자에 주의할 것을 밝혔는데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금감원의 주의보고 발령이 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